안녕하십니까. 예, 법무법인 로직사 이정엽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거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법원에서 21년 근무하고 이제 2023년 2월에 퇴직했어요. 그래서 나와서는 이제 주로 실제로 거기서 파산 사건이라든지 회생 사건을 하다 보니까 이제 회생이나 아니면 다수 피해자 집단 소송을 많이 하겠다고 이제 그게 좀 제대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지 않아서 그걸 좀 많이 해보겠다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고요. 저는 뭐 나름 이제 블록체인 법학회를 2017년도에 해서 사실 일찍 비트코인도 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뭐 엄청나게 가상자산이 올라서 기뻤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이제 수많은 이제 스캠 프로젝트나 뭐 이런 데 이제 많이 이제 결국은 비트를 넣는 바람 다 가루가 됐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하루에 넣은 게 오히려 나았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위로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저도 많이 거액을 이제 가산점에 날렸습니다. 근데 지금 하루 매니지먼트 파산 사건은 사실은 뭐 의미 있는 사건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뭐 거래소에서 러브풀 같은 경우는 못 찾는데 이거는 어찌 됐든 뭐 좀 찾을 수 있고 확실한 뭐 검찰이 압수한 것도 있고 이제 조만간 이제 서버를 분석해서 용역을 주고 거기서 일단 이메일과 비번을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그거를 아마 확인할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확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법률이기 때문에 약간 내가 KYC한 내가 지금 채권자 신고를 한 그 사람이냐에 대해서 동일성 입증을 좀 하라고 지금 파산관계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찌 보면은 저희한테 많이 이제 채권 신고할 때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라고 지금 전화도 많이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법무법인에서 일단 신고가 다 완수될 때까지 법적인 절차를 다 한다. 근데 채권 신고가 인정이 안 되면 이론상으로는 대법원까지 가서 다툴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한테 하시면 아마 그냥 개인적으로 해서 뭐 소명이 부족하다 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게 신경을 안 쓰고 갈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아마 추가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누군가 한 명이 저 사람 채권 인정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하나의 소송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조사확정 재판이 되고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퉈야 돼요. 그러면 사실 소탐 대실이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요. 그리고 일단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궁금한 거는 아마 그럴 거예요. 첫 번째, 가장 빨리 언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냐, 요거 제일 궁금하실 텐데 이제 어떤 데서 보면은 아마 뭐 중간 배당은 없다 뭐 이렇게 하는데 한국 법원에서 제가 해본 경험에 의하면 채권자들이 빨리 확정이 돼서 이 정도가 됐습니다. 딱 채권 신고 기간이 끝나서 대부분 됐습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파산관계인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하드월렛에 있는 것들을 거래소에 팔겠죠. 팔고 파산관계인이 다 되면 1차 배당을 저희가 요청을 할 겁니다. 중간 배당을. 중간 배당을 해서 일단 피해자들이 만약 이걸 먼저 배당하고 나머지는 찾으면 나머지에 뭐 두 번째 중간 배당을 하든가 이제 최후 배당을 하든가 이렇게 하자고 할 텐데요. 그래서 채권 신고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하드월렛을 이제 이전 받아가지고 파산관계인 계정을 업비트나 빗썸에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한꺼번에 또 던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파산관계인이 매각 계획을 짜서 한 달에 얼마 정도씩 매각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 매각이 완료가 되면 중간 배당이 이루어지는데요. 채권자들이 한 달에 10억씩 파는 거는 저 못 견디겠어요. 70번 그냥 한 달에 100억씩 파세요. 이렇게 하면 100억씩 팔아도 7개월 걸리거든요. 200억씩 파세요라고 하든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파산관계인이 본인이 생각해서 최선의 매각 계획을 짤 텐데 그 비용 그것도 저희 수익민들을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파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내년 정말 빠르게 진행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많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1차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FTX 배당이 곧 이루어지기 때문에 렘마 테크놀로지스의 그 지금 잠긴 그 돈도 그 방준호를 통해서 지금 하루 인베스트 파산관제인 계정으로 들어오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텐데, 그게 들어오면 두 번째 중간 배당이 아마 끝날 거고요. 나머지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빠져나가서 이제 나 몰라라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박수용, 송은, 이영수 등의 이제 피해를 입힌 개인들에 대한 그 파산자 재단도 그것도 뭐 아마 뭐 그렇게 작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뭐 100억 단위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이제 마지막 돼서 되고 저희가 더 이상 이제 찾을 게 없습니다. 은닉재산이 특별히 없고 파산관리도 그렇습니다 하면 이제 파산 종결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종결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종결이 마무리되는 거고요. 공식적으로 이제 저희가 예측하는 거는 이제 예측을 말씀드렸고, 그 지금 그 1회 채권자 집회라고 아마 통지가 됐을 거예요. 그 1회 채권자 집회 때 이제 파산관제인이 파산이 왜 생겼는지, 누구 때문에 생겼는지, 그리고 파산으로 지금 자산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다. 그리고 그 각각의 자산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 회수가 가능하다라는 보고를 하고, 그리고 배당과 관련돼서도 뭐 언제쯤 하겠다는 계획을 그 1회 채권자 집회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직접 가셔서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법무법인에서 가니까 가서 저희가 듣고 요약한 걸 정리해서 드리면 그것대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하루 경영진이 말한 것보다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빈 부분이 좀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하루에서 방준호한테 청구하는 금액이 한 2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저기 뭐 검찰에 있던 게 그 당시 기준으로 하면 한 400억 정도 된다고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2천억은 어디로 갔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 서버 분석을 해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은 좋은 점은 뭐냐면 서버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서버가 만약에 잘 보관이 안 됐거나 델리오 같은 경우는 잘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정말 파산 절차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법적 대응을 안 한 그런 채권자들은 거의 다 실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하루는 조금 더 델리오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지금 한국인 분들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해외에 있는 많은 분들은 사실 잘 참여가 못한 실권을 많이 당할 거예요. 그거는 제가 그 파산관제인이 무조건 임의로 그냥 신고를 안 해도 다 인정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테라루나 관련된 테라폼 랩스 같은 것도 미국에서, 그리고 FTX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지금 파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거 신고도 안 하고 소위 말하는 클레임도 안 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도 알아서 배상해주겠다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파산 절차의 특수성이라 할 수 있고요. 오늘 궁금하신 거 위주로 일단 이 정도로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양희진 변호사님께서 아마 이후에 절차나 이런 거 조금 구체적인 거 말씀드리고 이후에 궁금한 거 위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희진 변호사입니다. 대표님께서 이정현 대표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더 말씀드릴 게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빨리 진행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저희가 준비한 PT를 하기 전에 이게 저희가 현재 시점에서 나온 사실관계하고 법원에서 알려주신 이 법원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것들하고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만든 PT이고, 앞으로 이제 다른 사실관계가 밝혀진다거나 또 법원에서 이제 다른 법률적인 판단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PT 자료가 뭐 저희 어떤 확정적이다거나 뭐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클레이머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해서 오늘 좀 설명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되게 지난 밤에 전국이 되게 어수선했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 대법원장님께서 재판 그대로 진행되고 또 국민들 불편함 없이 진행한다고 하셔서 이 회생 법원도 저희 파산 절차 그대로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나마 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목차 순서대로 진행이 될 거고요. 먼저 가장 핵심적인 것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궁금하실 부분들,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 저희 법무법인이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이 하루 관련해서 파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세 가지거든요. 채권자 입장에서도 그리고 법무법인 입장에서도요. 변제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변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변제가 저희가 희망하는 것처럼 빨리 이루어지는지 또 늦게 이루어지는지 요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예단하기가 좀 힘듭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에 파산관제인을 만나고 왔습니다. 파산관제인 미팅을 했는데 몇 가지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내년 초에 2025년 1월 무렵에 첫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뉴스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관제인님께서도 좀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은 그 뉴스 자체에 대해서 너무 좀 기대를 가지시는 거는 좀 안 좋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제 변제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변제 언제 시작이 되냐, 또 변제 금액은 얼마냐 이런 것들 아직 미정이긴 한데요. 파산재단에 이 재단에 어떻게 가상자산이 돌아오고 하루 매니지먼트의 재산이 돌아오는지 그 시점하고 이 재산의 규모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재산을 돌려받는 게 좀 멀긴 합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들을 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루 매니지먼트하고 하루 인베스트 그리고 BNS 홀딩스, FTX, 스발바루니몬 이런 것들이 계약 관계가 굉장히 좀 얽혀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계시겠지만 하루 매니지먼트, 이 하루 관련 회사들은 어떤 것들은 싱가포르 법인이고요, 어떤 것들은 브리티시 아일랜드, 그러니까 영국령에 있는 법인이고, 어떤 또 법인들은 국내 법인이어가지고 각각에 적용되는 법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계약 관계하고 또 거기를 이 규율하는 적용되는 법률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넘어야 될 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자산이 이전되는 경로에 따라 가지고 이 관계사 간의 채권 채무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어떻게 보면 시간을 단축하는, 또 어떻게 보면 시간을 잡아먹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단축하는 것들, 그리고 이 경로에 따라 가지고 분배되어 있던 재산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가 결국에는 이 변제하는 금액을 높이는, 또 변제하는 시간을 줄이는 요소로 작용이 될 텐데요. 지금 핵심적인 것들은 저희 대표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겠지만 FTX에 묶여 있는 재산이고, 또 BNS 홀딩스하고 이쪽에 가 있는 자산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이 검찰에 압수 몰수되어 있는 가상자산인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 이제 하루 쪽에 이제 자산이라고 볼 만한 건 크게 그 두 덩어리입니다. 검찰에 압수된 것과 이 FTX로 돌아간 것들. 그래서 보면 저희가 관제인님과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공유했던 것들은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관계사별로 결국에는 어떤 파산 관제인들이 세워지면 그들 사이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는
채권 채무 관계를 좀 더 조정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법률 문제가 아니라 계약 관계로 돌아오기 때문에 좀 더 용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정도, 다음 주가 다다음 주 정도에 저희가 광준호 BNS홀딩스 그 B에 해당하는 분의 파산 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해서 이러한 의견들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좀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앞단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변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 하고 변제 재원을 만들어내는 파산재단의 재산이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확보하는데 걸림돌이 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이제 재산이 돌아왔다고 했을 때 어떻게 환수받을 수 있냐 그거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채권 신고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돼야 우리 채권이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산재단 관제인님께서도 채권자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사람들한테 돈을 배분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정하는 절차가 채권 신고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 신고 절차는 우리가 일반적인 민사 소송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돈을 줬다거나 입금한 내역들 이런 것들이 입증이 돼야 우리가 은행에서 이체한 내역들이 입증이 돼야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실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루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관제인께서 요구하시는 게 저기 방과로 2항하고 3항 같은 것들을 좀 특별하게 요구하십니다. 가상자산, 그러니까 하루 인베스트, 하루 어플에 우리가 가상자산을 입금하셨었잖아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리플 같은 거 입금하셨을 텐데 그때 사용한 나의 지갑 주소들 또 아니면은 뭐 업비트나 바이낸스나 뭐 바이빗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하루 쪽에 이체하셨을 텐데 그때 계정 정보들 그리고 트랜잭션 내역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 사람이 얼마를 예치했는지를 보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루 가입 이메일 주소는 뭐냐면 이 가상자산의 특성상 이 지갑 주소가 제 건지 혹은 뭐 다른 사람들인 건지가 확실하지 않지 않습니까? KYC가 완료가 됐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거래소 계정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KYC가 완료된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런 정보들까지 같이 제출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제 그게 5번 예치 가상자산 소유 증명 자료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일반적인 파산 절차에서 요구되는 채권 신고 항목하고 증빙 서류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저희가 봤을 때는 채권을 신고하는 난이도가 문턱이 생길 거라고 보고 여기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조사확정 재판이라던가 뭐 실권이 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가입 이메일 주소하고 지갑 주소하고 계정 정보, 또 KYC 정보들을 잘 모아서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아래서 말씀드렸지만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배당 절차에서 좀 제외가 되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권 신고, 그러니까 채권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우리가 지금 채권자로 주장하고 있지만 채권 신고를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 제대로 완수하지 못했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제출한 게 채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서 채권자에서 아예 배제되는 경우, 채권자이긴 한 것 같은데 내가 실제로 이체한 것보다 적은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파산 절차에 있어서 배당을 아예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요. 배당을 받더라도 어쨌든 저희가 넣었던 그 채권액이 안 분해서 받을 텐데 그것보다 적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증빙이 제대로 못한 경우에는 조사확정 재판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서 대표님께서 좀 많이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조사확정 재판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를 조사해서 확정하자는 거잖아요. 채권 신고 내역을 조사해가지고 채권자인지 아닌지 확정해보자라는 재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못하면 이제 또다시 채권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채권 신고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어떤 소송으로 봐야 되고 좀 치열하게 좀 부딪히는 소송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경우가 없게 하려면 결국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자료들이 제대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 하루 서비스를 이용하셨던 채권자분들 대부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고 또 관제인께서 보시기에 이게 맞다 또 아니다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저 이런 그 변제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냐 하고 그걸 배당받기 위해서 채권 신고를 하는데 거기 채권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1번을 보시면 파산 절차의 신청과 보전 처분 저희가 로집사가 하는 일이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한 일이고요. 저희가 완료한 일이고요. 하루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사건 초기부터 2023년 6월 13일부터 저희가 즉시 고소장 제출하고 회생 절차 신청했다가 그게 기각되고 다시 파산까지 갔죠. 그 사이에 이제 보전 처분 같은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하루에서 가상 자산이 산일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델리오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시점에 거래 입출금 중지됐는데 입출금 전후로 델리오의 입금 계좌에서 빗썸이랑 다른 계좌들로 가상 자산이 이체된 내역을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보전 처분 같은 것들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채권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저희 목표는 가장 많은 재산을 확보해가지고 나눠드리는 일에 협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채권 신고를 이제 대행하는 일을 하고 환수 절차를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채권 신고는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자산 환수 절차를 지원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환수를 위해서는 아까 관계사들 하루 매니지먼트하고 하루 인베스트 또 블록프레프터스로 이어지는 요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룹사이거든요. 그 하루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BC 그룹이라고 스스로를 좀 표현을 하는데 블랙프로토스의 약자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BC 그룹에 있는 어떤 가상자산과 이 계약 관계들을 좀 조율해서 이 환수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BNS하고 FTX가 흘러갔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좀 돌려받을지 이런 부분들에서 화상 관제인께서 이제 혼자 이 일을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관제인님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관제인님께서도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미팅을 했을 때 이 하루 관련해 가지고 이 엑셀 파일로 좀 받으신 게 있으세요. 뭐냐면 하루에 입금하신 채권자의 이메일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이 가상자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리스트가 사실은 몇만 명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 일일이 확인하실 수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궁금하신 내용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대응을 못하세요. 그리고 이 파산 절차 내에서도 목소리를 내려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어떤 파산 채권자들의 전체적인 이익이 거기에 그 방향과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목소리를 낸 방향대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산 관제인하고 저희가 소통을 하면서 저희들 수임해주신 채권자들의 이익을 좀 대변해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위클리 리포트나 먼슬리 리포트를 좀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파산 절차, 그러니까 파산이 선고되기까지는 이 파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 이유는 관련된 형사 사건이 좀 진행되고 있었고 법원에서도 제가 이제 하루나 델리오 사건에는 가장 많이 출석한 변호사인데 고소장도 쓰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변호사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판부께서 저희가 이제 의뢰인들에게 파산 절차 내에서 혹은 회생 절차 내에서 이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드리려고 해도 재판부께서 그거 좀 하지 말아달라고 좀 부탁을 하신 게 있고 그 재판부의 말씀에 저희가 협력하는 게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많은 이야기들을 못 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소통 문제 이제는 이제 법원이 아니라 관제인님과의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관제인님께서도 저희한테 그런 부탁을 하실 거지만 저희가 최대한 오픈할 수 있는 부분들 많이 오픈해가지고 자주 좀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관제인님과의 소통 그리고 채권자들과의 소통 이 두 다 좀 가교 역할을 해보려고 합니다. 소송 지원 같은 경우는요 이제 부인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임의적으로 편파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부 사정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이 있었을 거고요. 하루 안에서도요. 그리고 하루에 어떤 고래 분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먼저 좀 변제를 해줬을 수 있어요. 내 거 먼저 좀 돌려줘. 내 거 먼저 좀 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 하루 상태를 먼저 알고 있었다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인권을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파산재단으로 넣어주시고 여러 그 받아가는 분도 그냥 뭐 채권자 중 한 명으로 취급돼야 되지 먼저 전부 다 받아가는 건 불공평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행위 취소 소송과 부인권 소송이 진행됩니다. 이 대상에는 먼저 받아간 분도 있고요. 저기 이영수 대표라던가 대주주죠. 그런 분들, 그러니까 대표자나 대주주 같은 특수관계인들이 먼저 받아가신 분들, 받아간 것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범위가 되게 넓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잘 좀 선별해서 사실상 이제 소장을 좀 써드리는 역할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써드린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소송 주체는 파산 관제인이 되는 거지 로집사가 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파산 관제인은 쉽게 생각하시면은 법원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 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루 매니지먼트의 대표이사가 파산 관제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 관제인 혼자께서 그래서 대표이사가 이제 소송의 주체가 되는 것처럼 지원을 해야 되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혼자 하실 수 없으니까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런 부인권 소송이나 여러 가지 지원들을 통해 가지고 재산 분배가 좀 더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우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가상자산 이전 맨 마지막에 보면 자산 환수 부분이 있는데 가상자산 이전 경로를 추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실제로 이건 어느 정도 좀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외부 전문가들 이용해 가지고 그 체인 어널리시스 있잖아요. 그렇게 트랜잭션을 좀 계속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이 가상자산이 어디로 어떤 주소로 가장 많이 흘러갔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미 법원에 좀 제출한 바 있고 저희 협력하는 외부 전문가가 계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 전문가 통해 가지고 델리오에서는 이 자산이 입출금이 중단하는 시점에 한번 유출됐다라는 것까지 밝혀내서 법원에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저희가 외부 전문가들과 협력을 해서 또 가상자산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도 파악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런 경로를 추적해 가지고 숨겨져 있는 자산까지 최대한 파악하고 또 환수 받으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 이제 일반적인 파산 절차에 대한 설명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절차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파산 절차는 크게 이제 신청, 선고, 관제인 선임, 집회, 배당 절차 이렇게 중요한 단계는 있는데 지금 저희는 이제 3번까지 완료가 된 겁니다. 파산 신청은 저희가 했었고 선고가 이미 났고 관제인까지 선임이 된 거고요. 이제 채권자 집회하고 배당 절차가 있는데 채권자 집회는 이제 관제인께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채권자분들하고 법원에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관제인으로서 임명이 됐고 내가 이제 이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자산들이 있으니 얼마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다라는 보고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이 되니까 거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좀 제한될 수 있어요. 제한될 수 있어서 저희가 가서 대신 청취하고 중요한 사항들은 대신 보고 위클리 리포트나 머슬리 리포트로 또 아니면 뭐 이런 집회가 있을 때는 그때그때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좀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당 절차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 사건 초기부터 하루의 채권자들 저희를 수임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고소도 하고 회생도 신청하고 가상자산으로 받을 걸 좀 기대하면서 저희는 회생을 신청했는데 좀 적극적으로 하루 쪽에서 좀 항변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파산으로 돌아온 건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희 사건 초기부터 이 신청인들을 위해서 최대한 좀 노력을 해왔고 남아있는 과제들 관계사와의 채권 채무 정리하고 FTX로부터 가상자산 돌려받는 것 그리고 검찰로부터 가상자산 돌려받는 것들도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오프 더 레코드로 좀 계속 말씀을 드리면은 하루 매니지먼트가 피해자로 적시가 되어 있진 않거든요. 공소장에. 그래서 압수한 가상자산이 하루 매니지먼트 거야? 라는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이 검찰이나 법원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또 관계사들에 대한 파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법리적으로 보충할 부분들을 저희가 보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회수에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전략들을 좀 생각하고 있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관제인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해서 저희가 최대한 채권자들의 그
채권 회수에 있어서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거는 일단 이 정도고요. 마지막으로 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저 이 사건을 보면서 되게 좀 감정이입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테라루나를 통해 가지고 많은 자산을 잃었고 그거는 심지어 돌려받지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뭐 그게 투자 가치가 있어서 투자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단순하게 그리고 그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셔가지고 투자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이 하루 사건이 좀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만 조금 더 이 생태가 좀 건강해진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 사건을 좀 더 계속해서 열심히 팔로우할 생각이고 또 저희 법무법인 좀 믿고 맡겨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대한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서를 딱 작성해가지고 그 기계적으로 그냥 뭐 월 얼마, 뭐 주당 얼마씩 그냥 기계적으로 파는 거예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또 저희가 저는 법무법인 조사 박광훈 변호사인데 저희 또 다음 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궁금하신 거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저희 이메일이나 아니면 뭐 유튜브 댓글 아니면 카카오톡에서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답변할 수 있는 채널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뭐 저희 그 수임 고려하시고 이런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법무보수 관련해가지고 좀 혜택 이제 드린다 이렇게 공지를 드렸는데 오늘 그 전화번호 다 이렇게 주셔가지고 저희가 일괄해서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좀 이렇게 수임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그 문자 가지고 저희 이거집사닷컴 일단 가입하시면은 그 법무보수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전화번호 받고 있으니까 그분들 좀 그 혜택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다 개발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처음은 이 시스템이 사실 구축하기 전에 뭐 파단 신청도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아마 뭐 메일로 주시거나 구글 드라이브 뭐 폼에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아직도 구축 진행 중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 통해서 향후에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공지 사항들, 그다음에 필요한 자료들, 그다음에 뭐 채권 신고와 관련된 그런 절차들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뭐 운영이 되는지를 좀 간단하게라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처음에는 이제 그 카카오로 네네. 가입이 가능하고요. 네, 그럼 본인이 인증하고 카카오로 가입을 하시게 됩니다. 네, 지금 가입 완료됐다라는 전제로 제가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수임자분들도 저희가 공지가 별도로 아마 나갔을 텐데 이 페이지를 전부 다 가입을 해주시면 앞으로 모든 그런 이제 자료들을 이 페이지 안에서 이 저희 시스템 안에서 다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채권 신고 증빙 서류 관련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또 정리하고 어떻게 제출할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업무는 아니지만은 또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이 소송자료 제출 페이지에서 저희가 지금 어떤 거를 소명해야 되는지 일단 그 대상을 좀 저희가 특정하고 저희가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명하는 자료들의 어떤 그 특정 부분들도 이제 관제인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면은 또 개별 어떤 지금 피해자별로 상황들이 달라서 그런 것들을 좀 다 담아서 좀 일괄적으로 그 채권 증빙 소명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채널은 지금 저희 이로집사닷컴 이 소송 참여 페이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기본 정보만 받고 있습니다. 기본 정보만 받고 있고 저희 뭐 개수나 그 다음에 그 하루 인베스트 지금 예치 증빙 자료로 그 어플 화면 정도만 받고 있는데 여기에 질문들이 계속 이제 추가가 될 거예요. 이 자료를 소명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하면은 여기에 이제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걸 취합해 가지고 신고할 거고 만약에 또 좀 이렇게 미비된 부분이 있다라면은 그런 부분들도 개별적으로 보완 요청 드리면은 다시 여기에 자료 올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 의뢰인들은 좀 이 채권 신고가 어떤 형식적인 이슈 때문에 좀 불이익이 받지 않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 자료들 취합하고 올려주는 그 과정에서도 최대한 조금 쉽고 좀 편하게 이렇게 진행하려고 저희가 좀 시스템을 많이 이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여기 나와
나오는 이제 질문들은 계속 늘어날 거고 네,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계속 요청을 드릴 건데 이거를 뭐 굳이 뭐 우편이나 아니면 이메일 이런 걸로 할 필요 없이 저희 고집사 이 집단소송 참여 페이지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제출하신 자료는 다 DB에 들어갈 거고요. 추가로